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저는 법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법의학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의학의 많은 일들은 주로 부검이라는 죽은 이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의학이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목적은 인권 옹호라든지 사회정의 구현,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죽었다, 범인이 누구냐, 왜 죽었느냐 이런 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당연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뭔가 백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의학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법의학이 무슨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2020년과 2021년 초에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꾼 코비드-19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처음 폐렴을 일으킨다 이런 정보를 준 게 중국의 법의학자가 2건의 부검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기전으로 하게 된다 라는 걸 밝힌 그런 게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부검을 해서 이 병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뇌에 영향을 끼치냐, 또 남성 생식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인권옹호, 사회적인 구현 말고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의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법의학을 하겠습니다 찾아갔더니 병리학이란 걸 전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긴 했지만 그게 적성에 맞을 것 같은 학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병리학은 하루 종일 조직을 보고 이 조직이 어떤 암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법의학을 하려면 이걸 꼭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질병을 알아야지 실제 부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손상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병의 이치를 따진 학문인 병리학을 꼭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법의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병리라는 학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의 진단을 내려주고 이게 보람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 병리 전문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이라 칩시다. 법의학자가 되면 월급이 좀 줄어요. 60만 원으로. 월급이 한 40% 정도 주니까 그런 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법의학을 전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법치학자분들을 빼고 나머지가 한 50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법의학자가 50여 명이라는 거는 적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국에 50여 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펜 스튜디오에서 저를 불러갖고 강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싫어도 몇 명 없으니까 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만약에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원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의병리학이라 부르는 게 부검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의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법의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뼈를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인이 뭔지를 추정해보는. 그 다음에 법의곤충학, 곤충의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곤충이 계속 바뀌는 현상을 가지고 부패된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에 사망했는가 판단하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전공하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뭐냐? 검시라는 걸 하게 돼요. 검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검안이라는 것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안은 책상 한자를 써갖고요. 눈으로만 보고 시신을 이 시신은 그냥 병일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독살 같다 판단하는 걸 검안이라고 하고요. 눈으로 보면 조금 부정확하니까 이걸 조금 더 해부를 통해서 해보는 걸 부검이라고 하고요. 검안과 부검을 합쳐서 우리가 검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검시라는 건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2번째는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cause of death라고 해서 그냥 의학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망 원인에는 당뇨병도 있을 수 있겠죠? 위암도 있을 수 있고 폐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머리가 외상이 있어서 사망한다든지 동물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의 원인이 나오면 또 하나 밝혀야 되는 게 어떻게 죽었냐.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시면 사망 원인은 추락사죠. 이건 뭐 중학생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실수로 넘어졌는데 마침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사망을 해요. 근데 병원 내에서 사망하시든 병원 밖에서 사망하시든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 병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의료사고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법의학자들이 모두 죽음을 검시의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잠깐, 손톱 밑에 뭐가 있네? 혈흔이네. 범인 혈흔일 가능성이 크겠지? 법의학자는 마지막 삶을 함께 해주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의학 그러면 CSI 이걸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CSI를 보면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서는 박신약 씨가 천재법의학자로 나온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여기 저도 즐겨봤던 박주민 씨 나온 그 신의 퀴즈라는 그때 법의관으로 소장님으로 나오셨죠. 네. 그때 이렇게 직접 해부도 하시고 뭐 이랬던 걸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어떻게 네, 드라마니까 돼지 내장을 가지고 부검하는 씬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 내장이 거의 사람 신체 내장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굉장히 똑똑한 법의관처럼 막 심장을 썰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그때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의학 용어도 굉장히 능숙하게 구사하셔갖고 근데 그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퀴즈도 그렇고 사인도 그랬고 CSI도 그렇고 이런 걸 보다 보시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추리하고 어디 경찰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뒤지고 돋보기로 셜록 홈즈처럼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끔은 이 사건에선 범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법의학이란 무엇이냐고 우리 중심철수께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때 대답해 드렸듯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직접 저희가 뭐 현장에 나가서 물론 가끔은 현장에 나갑니다. 시신을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시신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고 시체 감정서와 또는 뭐 사망진단서 쓰기 위해 나가긴 하지만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의학은 타살만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네, 5천만이 좀 넘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사망하실 것 같나요? 1년에 한 27만 명에서 28만 명이 사망합니다. 물론 태어나는 건 그것보다 많아요, 아직은. 저출산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이 사망자보다 많은데 근데 그중에 타살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3만 명? 28만 명 중에 3만 명이 타살이면 아마 그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훌쩍 뛰어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았던 해는 500명이 살짝 넘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는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5,100만 명이 조금 넘었지만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1년에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돼요. 0.7에서 0.9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비교하고 싶은 나라 혹시 있으신가요? 미국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꼭 비교해 보고 싶잖아요, 항상. 선진국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뭐 미국도 연마다 바뀝니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살인 사건이 많겠죠.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3.5, 4명. 비율로 보면 우리가 4분의 1이나 훨씬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하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영원한 숙적. 일본? 네, 1번. 근데 일본 우리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0점대고 일본, 대만, 극동아시아 쪽에
나라들이 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뭐 북유럽 이런 쪽이 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나라는 중남미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특히 중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10만 명당 40명, 50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명이 안 되는데 1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학자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50명쯤 됩니다. 그건 이제 은퇴하신 분들 빼고 5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은 1년에 500건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몇 건만 하면 돼요? 10건. 10건. 그럼 10건만 하고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200건을 좀 넘게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건 중에 물론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사건이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더하기 자살건이 많습니다. 아니 자살을 왜 부검하냐 그런데 진짜 자살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명확히 해주는 국가 서비스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고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우리의 한정된 세금을 어디다 써야겠어요? 암 예방이라든지 암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불안하다, 타살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치안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마침 전문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은 전문의 시험은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곳곳에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 해 마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아내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남편분이 지나치게 게임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내분이랑 다툼이 있었다라는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공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 아내분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죠. 부검이 시행되는데 그 부검 소견에서는 머리 뒤통수에 살짝 두피가 좀 찢어진 소견이 있고요. 목을 부검을 해봤는데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긴. 그래서 당시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법의관이 손에 의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왕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에 핥힌 자국이 있어요. 여자분의 손톱에는 남편의 피부 조직이 있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핥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남편분은 주장했고 누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나 뭐 다른 이유일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스벤슨이라는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초빙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아내분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아마도 호흡을 방해했을 거다. 만삭이니까. 그래서 체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저렇다 보니까 피가 몰려서 목에 출혈이 보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이분은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온 사진인데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이 두 분이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물론 이윤성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뒤에서 준비한 건 누굴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윤성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1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우리의 부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분은 나중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많은 형량이 추가됐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로도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당시에 국립과학수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했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모든 사람이 웃을 얘기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외부 표면부터 내부 장기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물을 가득 먹은, 그러니까 익사자에서 한강에서 발견될 만한 게 발견됐고, 목을 심하게 압박한, 뭔가 턱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치고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적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심장 원인에 의한 쇼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압박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경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소신대로 낼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나? 과감하게 목에 눌렸고 익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더욱더 촉발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살인사건 또는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사건,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씀드렸는데, 검시, 검안, 부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검시라는 거는 시체를 포함해서 이 현장 주변을 총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되게 우리나라에서 권하는 검사님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검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신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사분들 중에서 법의학을 배웠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검안이라는 걸 합니다. 검안은 눈 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검안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부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해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는 한 6천 건 정도 부검을 합니다. 근데 6천 건이면 어우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부검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CSI라는 미국 드라마 아시죠? 거기 오프닝 테마가 어떻게 시작하죠? Who are you? Who are you? 후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노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Who are you잖아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일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문이 발달돼 있어서 사실은 지문 때문에 알기 쉬운데, 지문으로도 어려울 때는 뭘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치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매스 디제스트라 부르는 대량 재난이 있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과거 삼풍 아파트, 대구 지하철, 그 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세월호까지 죽었을 때 사망자에 대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은 얼굴만 보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문, 치아,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일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죽었냐예요. 왜냐하면 왜 죽었냐에 따라서 어떻게 죽었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자, 죽음은 추락사겠죠. 뭐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람이 자살일까? 아니면 누가 밀었을까? 아니면 작업을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불행한 사고일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죽었는가를 면밀히 관찰하면 어떻게 죽었을까?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구일까를 우리가 본 다음에 왜 죽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검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검시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검시제도라는 게 놀랍게 우리나라는 문헌상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흠음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단하신 왕이죠. 그 다음에
무언록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흐르니까 조금 더 증보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국적 상황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 어떤 왕이 그랬을까요? 영조 대왕께서 그러셨습니다. 영조 대왕의 지시를 하고 손자인 정조 대왕님이 이제 이거 한글로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언록을 언해. 그래서 한글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사건들이 있나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예. 무언록에는 아버지와 친자 간별을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굉장한 실제 스토리,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장해서 살해한 사건. 근데 그게 현명한 관리가 사건을 정확히 파헤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죠. 흠음신서에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법의학 플러스 형법학책이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선판서. 근데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 선생님 저술하신 거라서 이 책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현대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옛날 말투만 극복할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